믹스커피, 지금부터 꼭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의사들이 적극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믹스커피는 당뇨에 안 좋다는데 먹어도 되는 거야? 요즘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서 믹스커피는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볼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믹스커피의 성분, 효능, 그리고 부작용,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사람에 따른 하루 권장량,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식품까지 그동안 몰랐던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것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게 믹스커피의 성분인데요. 믹스커피는 과연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물론 믹스커피 제조사마다 성분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가장 많이 드시는 믹스커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믹스커피 성분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프림입니다. 프림의 원료는 코코넛의 석살인데요. 코코넛 과육에서 채취한 식물성 지방을 분말로 만들어 믹스커피의 프림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림이 지방이니까 몸에 안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식물성 지방이라서 오히려 몸에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프림에 들어있는 지방은 코코넛에서 추출한 식물성 지방이 맞긴 하지만 콜레스테롤을 대놓고 올리는 나쁜 포화지방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프림에 사용되는 주요 성분인 야자유는 중세지방산으로 일반적인 포화지방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중세지방산은 일반적으로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돼서 에너지온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또한 일반적인 포화지방산과는 다르게 심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방산이에요. 또한 믹스커피 프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그 양이 완전 적다는 거죠. 요플레 하나 정도에 들어가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플레는 건강을 위해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결국 믹스커피에는 몸에 안 좋은 포화지방이 들어있긴 하지만 소량이기 때문에 하루 한 잔 정도 드신다면 콜레스테롤 수치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것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식사하면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약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는 필요한 만큼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합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커피 한 잔 정도를 마신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건강에 이상을 끼칠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믹스커피 성분 중 두 번째는 설탕이 있습니다. 설탕은 당 성분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아서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은 정제 과정을 거친 백설탕이라서 일반적인 설탕보다 흡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즉, 믹스커피를 마신 후 만족감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만큼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당이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혈액에 녹아들게 됩니다. 왜 안 좋은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믹스커피에 설탕이 5g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우유 200ml 한 잔에 칼로리가 135kcal 정도 되고요. 단순당 함량은 1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콜라 한 캔의 칼로리는 100kcal 정도 되고 단순당 함량이 27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구르트에는 큰 거 말고 작은 요구르트에도 칼로리가 45kcal, 단순당 함량도 9g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얼마나 될까요? 믹스커피 한 잔에는 칼로리가 50kcal 정도 되고요. 단순당은 6g 정도 들어있어요. 칼로리를 먼저 보자면 작은 요구르트 한 병 정도 수준이고요. 콜라랑 비교해봐도 콜라 절반 정도 수준이고 우유 200ml 한 잔하고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죠. 우유는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칼로리만 본다면 믹스커피가 더 좋아 보이죠? 물론 칼로리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엔 단순당을 비교해 볼까요? 단순당이 믹스커피 한 잔에 5g이라고 했잖아요. 작은 요구르트랑 비교해봐도 절반 정도 수준이고 콜라 한 캔이랑 비교하면 6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유 200ml랑 비교해도 절반 수준인 거죠. 이렇게 비교하면 요구르트나 우유, 콜라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믹스커피가 그만큼 칼로리와 단순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다는 거죠. 칼로리와 단순당이 높으면 당연히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믹스커피에 많지 않고 적은 양이기 때문에 하루에 막 5잔, 6잔씩 이렇게 많이 드시지만 않는다면 믹스커피 하루 한 잔 정도는 건강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루에 몇 잔까지 먹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 당뇨가 있거나 당이 높으신 분들은 하루 한 잔 정도만 드시는 게 좋고요. 식후 3시간 정도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 체크를 계속 하시니까 당 수치가 높지 않으신다면 2잔 정도까지는 드셔도 괜찮을 수 있어요. 당뇨가 없으신 일반인 분들 경우에는 하루에 2잔에서 3잔까지 드셔도 괜찮고요. 그렇다고 이를 매일매일 드시는 것은 아무리 적당량이라도 몸속에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것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후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 2시간 정도 후에 드시는 걸 또 추천드리고요. 혈당에 문제가 없으신 건강하신 분들도 이 건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후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 2시간 정도 후에는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믹스커피 성분 중 3번째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믹스커피도 일반 커피처럼 커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커피 성분이 주는 효능이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먼저 커피의 효능을 살펴보자면 커피 효능 첫 번째는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건강매체 캔서헬스에 따르면 ITPR3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대장암에서 간 전이에 기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해서 도미노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인데 특별한 억제제는 아직까지 없지만 커피를 마시는 사람에게서 이 카페인이 ITPR3에 대한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표했고 카페인 섭취와 대장암 재발 그리고 사망률 관계를 추적한 결과 하루 4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환자들이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생존율이 현저히 향상된 것이 밝혀진 연구도 진행되었었습니다. 이런 실험을 진행하면서 커피의 카페인에 대한 효능들이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무조건 많이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또 믹스커피 자체가 이러한 효능이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커피의 카페인에 대한 몇 가지 실험을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만큼 너무 부정적인 카페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보시라는 말씀이고요. 커피 효능 2번째는 기억력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서울대 식품생명공학부 교수님께서 쥐의 인지능력 실험을 했는데요. 쥐를 물에 빠뜨린 뒤에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해 봤는데 평균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 쥐들에게 기억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투입하고 같은 실험을 했을 때 안전한 장소를 발견하는데 최대 40초가 걸렸습니다. 이 쥐들을 2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하루에 3잔의 커피를, 다른 그룹은 하루 6잔의 커피를 주입을 했는데요. 그 결과 하루에 3잔의 커피를 준 쥐들은 20초로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6잔을 주입한 쥐들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평균 10초 정도 걸렸다고 해요.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커피가 기억력 회복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이 실험에서는 일반 카페인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2종류를 같이 실험을 했는데 거의 같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론은 커피에 카페인 말고도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 등 각종 항산화제 성분 덕분에 기억력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인지능력 장애가 오면서 더 나아가서는 치매가 올 수 있게 되는데 커피의 성분이 이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니 너무 커피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지 않아야겠죠? 그렇다고 커피를 남용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실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믹스커피나 일반 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잠을 잘 못 주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디카페인 커피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위염 같은 위장 질환이 있으신데 커피는 드시고 싶은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디카페인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커피 효능 3번째는 혈당 조절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약 10억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커피가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켜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커피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하루에 5잔의 커피를 마신 사람과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신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카페인 커피를 마신 사람과 카페인 없는 커피를 마신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 섭취 2시간 후 혈당이 13.1%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카페인과 혈당에 관계된 많은 실험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런 실험들이 음료수에 들어있는 합성 카페인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 같은 적절한 카페인을 드시게 되면 큰 부작용 없이 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 효능 네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나서 운동을 한다면 카페인이 신진대사를 빠르게 하는데 도움을 줘서 운동 효과를 증진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에는 카페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믹스커피에 포함된 커피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죠. 이런 카페인은 적절한 용량을 섭취하게 되면 신체적 피로 해소와 소화기관 개선과 같은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화장실 가고 싶어진다는 것도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뇨작용도 활발하게 해줘서 소변도 조금 더 많이 보게 되긴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세 번째 성분 카페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믹스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용량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60mg의 카페인이 한 잔 용량의 믹스커피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커피의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결과적으로 믹스커피의 카페인은 일반 아메리카노보다 훨씬 적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카페인 1일 최대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 성인의 경우 카페인 최대 섭취량은 400mg 정도 되고요. 어린이나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 임산부는 200mg 정도 됩니다. 그러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카페인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콜라 한 캔에 카페인이 보통 35mg 정도 들어있으니까 믹스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함량도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믹스커피와 같이 먹었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식품은 또한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강황입니다. 노란 빛깔을 띠는 강황 가루를 넣은 커피를 골든 라떼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강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커피 중 하나입니다.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 성분에는 강력한 항염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체내의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게 되고 암세포 발생하고 증식되는 것을 낮춰주게 됩니다. 또한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기억력을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황 커피는 커피 한 컵에 강황 1티스푼을 넣으면 좋은데요. 강황 속 커큐민은 우리 몸에 굉장히 흡수가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료 기업들은 이 각 기업마다 커큐민 흡수율을 높이는 특허 원료를 만들어내고 하는데 간단하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강황의 커큐민은 후추의 피페린과 만나면 흡수율이 2000%까지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강황 커피에 후추를 아주 살짝 넣게 되면 건강 개선 효능을 높일 수 있고 만약 향이 강하다고 느껴진다면 우유를 조금 넣어서 드셔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커피에 계피를 넣으면 아주 향긋한 커피를 즐길 수 있는데요. 후추와 정향에 이어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계피의 다양한 효능들이 입증되어 왔습니다. 커피의 원료 생산지인 멕시코에서도 커피에 시나몬 스틱을 넣은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하는데요. 미국 당뇨협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계피를 투여하자 혈당, 중성지방 수치는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졌다고 해요. 블랙커피에 계피 2분의 1티스푼을 넣은 후에 섞어 마시는 것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니 한번 참고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계피는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진 생강은 커피에 넣어 함께 드시게 되면 생강의 알싸한 맛이 부드러워지면서 향긋한 생강커피를 드실 수 있는데요.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쇼가올과 진저롤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동맥경화나 뇌경색 등을 예방하고 항염,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암을 유발하는 종양세포와 성장을 억제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기관지염이나 천식,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자주 섭취하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생강에는 디아스타제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서 식후 커피에 생강가루를 넣어 마시면 자운동을 촉진해서 더부룩한 속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커피 한 컵에 생강가루 1티스푼을 넣어 드시면 되고, 생강의 맛이 걱정되신다면 처음에는 조금씩 넣고 서서히 맛을 익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무조건 커피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믹스커피에 대한 오해와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답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잖아요. 마늘 껍질 오늘부터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이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정말 많이 먹고 있는 거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것,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이에요.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서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마늘 향도 좋아서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우리 몸에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는데요. 마늘빵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이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서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당은 우리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로 만든 빵을 드시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매우 강해서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 섭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늘에 아무리 많은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의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 30분이 지나면 4.92mg, 1시간이 지나면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졌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121도의 고온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무려 18배나 높아졌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익혀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런 방법이 번거로워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으면 되죠. 1인분에 마늘 3, 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서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서 마늘을 까고 나면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당연히 버렸잖아요.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면 안 돼요. 마늘의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발표되었어요.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세포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한답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지를 낮춰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인 것이죠. 또 마늘 껍질을 말려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여서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을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도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차 우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주는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 소주 반컵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 15g 정도를 넣고 끓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셨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요. 꿀에 재워서 드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꿀과 마늘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은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이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어요. 돋보기를 빨리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두통이 생기고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은 절대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또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여서 암을 예방하고 쌈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늘 장아찌입니다. 아니 왜 마늘 장아찌가?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 계시죠? 모든 마늘 장아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 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 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사드시지 말고요.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 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서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그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해서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마늘장아찌 담가 드실 때는 설탕을 넣지 말고 건강한 식재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흑마늘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면 마늘의 색이 점점 짙어져 결국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죠.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릴스테인 성분이 5배나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으니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또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마늘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은 높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은 파괴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는 음식이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독소 또한 높아져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만약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해서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맛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서 드시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 5분 정도 데쳐주시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시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 항산화 성분, 항암 물질이 극대화되어서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의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서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마비와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되고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으깨서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신데요. 마늘의 효능 중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효능이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미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점막을 자극하여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마늘은 조금만 드시기 바랍니다. 계란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인 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으로 즐기는 계란과 빵은 암과 치매의 가장 나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인 푸드라는 별명까지 있는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콜린은 뇌 기능을 강화하고 뇌세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비타민 B 복합체입니다.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증진에 매우 좋은 효과를 보이며 기억력 저하, 치매, 알츠하이머 예방 및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콜린 성분으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는 혈관 내 염증을 줄여주어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콜린과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그 75% 이상이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저품질의 탄수화물이 많은 빵을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혈관 및 뇌세포에 손상을 줍니다. 계란과 빵을 함께 먹게 되면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에서는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란 속의 콜린은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을 형성하려 하지만 빵에서 나온 탄수화물에 의해 생성된 독소가 이 방어막을 파괴하려 합니다. 특히 백미로 이루어진 쌀밥,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음식을 자주 섭취해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욱 악화되기 쉽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만성염증은 암뿐만 아니라 치매 같은 뇌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계란과 함께 드실 때는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통밀빵이나 다른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과 같은 강산성 과일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산성 과일의 높은 산도는 계란의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에 포함된 산이 계란 속 단백질과 반응하면 단백질이 응고가 되어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위와 소화기관 내의 단백질 응고를 유발하여 소화 과정을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특히 단백질의 소화 및 흡수가 저해되면 속이 더부룩한 불편함으로 시작하여 심한 경우에는 복통과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을 섭취할 때는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유와 콩국물과 계란을 함께 먹는 것이 또 좋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로 두유와 계란을 드시거나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 섭취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두유 속에 있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계란의 알부민과 결합해 영양소를 파괴하게 됩니다. 계란은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과 근육 감소증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단백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그러나 두유와 함께 섭취할 때는 이러한 영양 성분들의 이점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계란과 녹차나 홍차를 함께 드신 적이 있나요? 이런 차도 피해야 합니다. 찻잎 속 탄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해 탄닌 단백질을 형성하며 이는 위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탄닌 단백질은 장의 연동 운동을 늦추고 장내 환경을 악화시켜 변비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의 체내 흡수 가능성을 증가시켜 줍니다. 이렇게 탄닌과 계란의 조합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는 것도 안 됩니다. 계란을 먹은 후 감을 드시면 가벼운 두통과 설사,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급성 위장염과 폐결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 소화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탄닌은 위와 소화기관 안에서 단백질과 결합하여 덩어리를 형성하고 단백질 분해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계란과 함께 섭취할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는 햄과 같은 가공육입니다. 계란과 가공육의 조합은 정말 최악인데요. 가공육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가공육은 과도한 나트륨 섭취와 포화지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축적되어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에 포함된 첨가물과 방부제는 소화를 방해하고 장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란을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은 계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유독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성인병을 유발하는 주범인 듯한 이야기는 왜 생긴 걸까요?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은 계란 말고도 많은데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계란 한 알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양이 사람이 하루 섭취해야 할 콜레스테롤 양의 65%나 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 양만 따지면 계란 하나를 먹었다면 콜레스테롤이 든 다른 음식은 피하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계란은 이렇게 많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콜린이라는 영양소까지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콜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콜린에 의해 자연스럽게 좋은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한두 개 더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증 심혈관 질환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루 두세 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계란을 먹어도 되겠죠? 당뇨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당뇨 환자가 급격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당뇨는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등 아주 많은 다양한 다른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당뇨의 원인 중 하나는 비만이 있는데요. 비만 관리가 바로 당뇨 관리로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는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경희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1.5배나 높았고 당뇨병 위험은 무려 2.1배나 높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의 대사가 느려지면서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위험은 특히 중년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활동량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아침 식사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침 식사에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한 개에는 약 6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단백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크레틴 분비를 촉진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D, 비타민 B, 콜린 등 중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인슐린의 분비와 감수성을 높이는 데 관여하고 콜린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줘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방간은 당뇨의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좋은 계란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더욱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당뇨와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계란과 토마토는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음식 궁합이죠. 이 둘의 조합은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이며 계란은 단백질, 비타민 B군, 그리고 필수적인 아미노산을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마토는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이들이 만날 때 서로의 영양적 가치가 배가 되는 것이죠.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지방에 용해되기 때문에 계란과 같이 먹을 때 그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토마토의 비타민C는 계란에 있는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너무 좋죠.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계란과 토마토를 넣고 살짝 볶아 드시면 아침에 최고의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아보카도 식단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계란과 아보카도도 정말 좋은 궁합입니다. 계란에는 풍부하고 다양한 영양소와 아보카도에 함유된 건강한 좋은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많이 갖고 있어 이 두 가지 식재료가 만나면 서로가 영양적 시너지가 폭발하게 됩니다. 아보카도 속의 건강한 지방은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더욱 좋게 하며 계란 속 비타민과 무기질은 아보카도의 지방산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과 뇌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전반적으로 건강을 향상시켜 줍니다. 아보카도와 계란을 함께 먹음으로써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의 결합이 포만감을 높이고 장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보카도 계란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계란을 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의 흡수율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특히 호박을 함께 드시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감 및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데 좋은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계란과 호박을 함께 드시면 스트레스는 물론 몸의 피로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많은 호박은 섭취하면 눈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계란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며 망막을 보호하고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폐행성 안구 질환의 발병률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야가 뿌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란과 호박을 곁들인 식사를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계란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다른 식재료 중 하나는 치즈가 있습니다. 치즈는 그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계란과 아주 좋은데요. 계란이 완전 식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여러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슘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유제품인 치즈는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이를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제품 중에
중에서 치즈는 계란과 특별히 잘 어울립니다. 치즈는 발효된 우유에서 만들어지며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작용해 단백질 함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과다한 단백질 섭취를 피하면서도 서로의 영양적 혜택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과도 계란과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인데요. 다양한 영양소가 계란에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음에도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는 점에서 사과가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사과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아 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혈관에 누적된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없애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소화에 매우 이롭다는 점에서 계란 섭취 시 소화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사과를 드시면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단백질 폭탄으로 알려진 두부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두부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두부를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바로 GMO 유전자 변이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을 때입니다. 2018년 보도자료를 보면 수입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 7종류 중에서 6종류가 GMO 성분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GMO는 원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질병 저항성을 높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전자를 변이하여 재배하는 것입니다. 또 제초제나 살충제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배된 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대한 안정성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MO 재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GMO의 수입과 생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2년 동안 실험쥐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실험 결과 20%의 쥐에서 종양이 발생했고 종양의 크기도 컸는데요. 종양의 크기가 탁구공만큼 크게 자란 쥐도 발견되었는데 쥐 전체의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GMO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그 표기가 없는 식품을 사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식품을 몇 차례 가공을 거쳐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두부를 구매하실 때 원료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가 금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배된 식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두부가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유부를 드시는 것입니다.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데요. 유부를 먹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유부초밥이 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유부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든 유부는 칼로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과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지력,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부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유부지만 과하게 드시지 않고 적절하게 드시면 좋겠죠. 세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 루테인, 제아잔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눈 건강 증진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등이 풍부해 뼈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입니다. 이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루어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 결석이 됩니다. 신장결석, 요로결석이 되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인데요. 시금치를 드실 때는 두부와 같이 칼슘이 많은 식품은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사포닌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가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부족하게 되어 갑상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고 무기력해지고 피로가 회복이 잘 안 되며 우울증, 부종, 집중력 저하 등의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두부를 많이 드셔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셔야 두부의 효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만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식품이 두부인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부는 또한 머리카락의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남성 호르몬을 조절해 줍니다. 따라서 호르몬성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되려면 소화흡수가 잘 되어야겠죠. 두부 중 소화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순두부입니다. 순두부는 일반 두부와 마찬가지로 비질을 분리한 콩물에 응고력이 약한 응고제를 넣어 만드는 것인데요. 그렇게 훨씬 부드럽고 소화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단점은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섬유질 등의 영양 성분의 함량이 떨어지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순두부찌개에 계란이 들어가는 것이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찰떡궁합인 것이죠. 순두부와는 식감이 완전히 다른 쫄깃한 두부면이 요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면 요리에 사용되는데 단순히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2배 정도 높아 건강에 더욱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에서 수분을 빼고 응축시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무게당 영양 성분의 함량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두부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또 좋은데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와 섬유질이 부족한데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귀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과 두부의 단백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부는 그리고 미역과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이런 해조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두부의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극대화가 되고 두부의 사포닌으로 인한 요오드 배출을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 성분이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으로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하며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계란까지 함께 살짝 볶아 드신다면 풍부한 영양 성분을 섭취할 뿐 아니라 암 예방과 체중 감량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